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사 승진쌤입니다. 오늘은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국사 마지막 파트 우리 민족문화 수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면요, 일제가 우리 역사 지배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타율성론과 정체성론과 같은 식민상안을 창조했다라는 거 배웠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 말 탄압했었죠. 1938년 제3차 교성교육령, 1941년 제4차 조선교육령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말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이걸 또 탄압한 사건, 조선어학회 사건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배경부터 시작해서 전개 과정, 그리고 1차 대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배경, 식민지역국 경쟁입니다. 동맹을 결성하죠. 우리 그럼 일단 지난 학기에 배운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거 지도 기억나죠? 식민지 정탈을 위해서 영국과 독일이 대립한 3C 정책, 3B 정책. 영국이 인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3C 정책을 실시했고, 자, 독일이 인도에 가까워지니까 영국이 독일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지난 학기에 배웠고요. 자, 이렇게 아시아에도 땅 따먹기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도 땅 따먹기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지난 학기에 배웠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이탈리아. 자, 여러분, 지금 오스트리아는 짝대기와 헝가리 했죠. 이 당시에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중 제국이라고 했는데 나라는 두 개이지만 한 명의 황제가 같이 공동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나라로 묶였고요. 이 동맹을 삼국 동맹이라 합니다. 자, 독일이 이렇게 프랑스를 왕따시키니까 프랑스 또한 독일을 견제해야겠죠. 자, 영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인 이 동맹을 우리가 삼국협상이라 해요. 자, 이거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학기에 이거 배웠었죠. 독일과 프랑스의 사이는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이 사진 지금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 니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몰라도 이 사람은 알 거야. 옷도 약간 지 혼자 좀 딴 거 입었죠.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 아닙니까? 이때 비스마르크가 독일 제국 선포식을 했죠. 그리고 프랑스한테 이 지역 알자스 로렌 지역을 뺏어옵니다. 자, 이 지역은요, 옛날부터 프랑스하고 독일이 서로 가지려고 했던 땅인데 1648년 30년 전쟁이 끝나고 베스팔렌 조약이 맺어지면서 프랑스가 여기를 가져갔었어. 근데 이 지역을 약 200년 만에 다시 1871년 독일이 뺏어온 겁니다. 자, 이 비스마르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아까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 했지 않습니까? 자, 그 비스마르크 독일 제국의 수상이에요. 황제는 따로 있겠죠. 이 사람은요, 프랑스 견제가 일상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비스마르크에 대해서 조금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수준으로 말하면은 비스마르크 철혈 정책 그것 때문에 비스마르크는 툭 하면 전쟁밖에 모르는, 툭 하면 말보다는 무력이 먼저 나가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비스마르크는 사실 무력보다도 외교를 굉장히 중시 여긴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그 시기 유럽의 외교 체제를 비스마르크 체제라고 부르겠어요. 이 사람은 프랑스를 왕따시키기 위해 가지고 1873년 먼저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를 끌어들인 3제 동맹을 맺었는데, 오스트리아하고 러시아가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탈리아를 끌어들여서 삼국 동맹을 맺어요. 이걸 비스마르크 체제라고 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러시아하고는 또 이 삼국 동맹을 맺은 와중에도 1대1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프랑스를 끝까지 고리쇼이려고 했다고요. 근데 선생님, 아까 프랑스랑 러시아 동맹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 애도 있겠지. 자, 그러면 왜 러시아가 독일을 버리고 프랑스에게 갔냐? 바로 비렐름 1세의 다음 황제 비렐름 2세예요. 그러니까 2대 황제가 너무 빨리 죽었거든? 그래서 바로 3대로 가는 거야. 제 비렐름 2세는요, 비스마르크하고 다르게 독일이 전 세계 짱이 돼야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는 프랑스를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세계 짱이었던 영국은 건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독일이 이렇게 팽창해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할 때까지만 비스마르크는 나아갔다고요. 근데 비렐름 2세는 그게 아니었어. 세계 정책을 실시해서 영국을 이기기 위한 해군법을 실시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국도 더 이상 나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팀플을 맺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명예로운 고립에 탈피하고요. 이때 가장 먼저 영국이 동맹을 맺은 나라가 니네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영일 동맹이 되겠죠. 러일 전쟁의 하나의 배경 중 하나 영일 동맹 기억나죠? 자, 그래서
독일이 해군법 실시하고 열심히 배를 찍어내니까 영국도 똑같이 배를 찍어내요. 이때 당시 영국의 해군 전략을 숫자로 얘기하면 1은 2와 3이 더한 것보다 크다. 그럼 뭔 소리냐면 제1의 국가는 제2의 국가와 제3의 국가가 합친 배보다 많아야 된다. 이거였기 때문에 독일이 열심히 배를 찍어내니까 영국도 같이 배를 찍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 베를린 2세가 러시아하고도 동맹을 파기하게 되니까 러시아가 프랑스랑 손을 맺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다 보면 삼국 동맹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요. 삼국 협상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지도가 굉장히 우리 교과서가 잘 만든 지도거든. 이거는 동그라미 해놓고 이건 세모로 했죠? 왜 그러냐면 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 한날 한시에 우리는 동맹을 맺자 하고 딱 사인을 한 사이예요. 자,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야. 얘네들은 가장 먼저 프랑스와 러시아가 동맹을 맺는 프로 동맹. 자, 그리고 얘네들은 협상을 맺는 영프 협상. 그리고 이쪽도 각각 영러 협상. 각각이 1대1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모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배경 볼게요. 사실 쌤이 학교 다닐 땐 이 첫 번째 배경 동맹보다 두 번째 배경 민족주의를 더 강조해서 배웠습니다. 자,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의 대립인데요. 여기서 범이라는 것은 아우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내용 지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 밑에가 그리스죠. 이 지역을 발칸반도라고 부르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 나라 오스만 제국에게 먹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유럽에 민족주의 열풍이 일어났었죠. 19세기 초반에. 기억나죠? 우리 지난 학기에 배운 거. 프랑스 혁명 이후에 1830년 7월 혁명, 1848년 2월 혁명.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뻗어나간다라는 거 우리 지난 학기에 배웠잖아요. 여기도 독립을 해요. 1830년대에. 자, 근데 이 지역은 슬라브족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슬라브족은 러시아 이쪽과 가깝죠. 자, 그런데 여기 지도에 색칠한 데 있는 이 부분, 여기가 보스니아 지역인데 이 지역을 슬라브족이 살고 있는데 게르만족인 오스트리아가 먹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이 슬라브족 중 가장 강했던 세르비아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이 지역을 통합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르비아의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니 사라예보 사건, 그림 이것이 되겠죠. 당연히 1900년대니까 이렇게 암살당하기 직전 사진도 남아있고요. 암살당한 이후 범인들을 체포하는 사진까지 이렇게 남아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러시아가 너 왜 우리 슬라브주의 나라 건드려 하면서 한판 싸우자 라고 선전포고하게 되고요. 이러니까 독일이 너 왜 우리 게르만 국가 건드려 싸우자 라고 하게 되면서 이게 1대1 전쟁이, 그러니까 맞짱이 동네 패싸움으로 번진 거, 이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근데 생각보다 전쟁이 장기화돼요. 자, 여러분들 당시 지도입니다. 독일에게는 굉장한 약점이 있죠. 바로 왼쪽에 프랑스, 오른쪽에 러시아. 양쪽에 다 적이죠. 프랑스, 러시아. 자, 그러니까 독일은 어떻게 하려 했냐면요. 여러분들 이 전쟁은 사실 사라예보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다들 전쟁 한번 할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전부터 만약에 양쪽과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순리팽 개혁이라고 실시했거든.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선푸후러예요. 먼저 프랑스를 치고 다음 러시아를 친다. 이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봐봐.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국경은 이거밖에 안 맞대고 있어요. 당연히 프랑스가 이 지역은 방어 준비를 철저히 했겠죠. 자, 독일은요. 러시아의 주력이 멀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오기까지 한참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프랑스를 박살내야 돼. 근데 프랑스가 이 지역은 잘 맞대고 있으니까 중립국이었던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 지역을 쳐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생각보다 벨기에가 굉장히 잘 싸웠다라고 하고요. 이 지역에서.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자, 이 지대가 해안가가 저지대예요. 만약에 여기를 독일이 먹으면 영국으로 건너가기 쉽다고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나 이 전쟁 끼기 싫은데 잠만 이 지역 네덜란드 해안을 독일이 먹으면 이건 얘기 달라지지 하면서 영국이 놔뒀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독일이 중립국들 여기 공격해버렸죠. 얘네들도 연합국으로 가버리고 독일은 적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생각보다 벨기에가 잘 싸웠어. 그래 이 와중에 러시아가 야 나왔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에 있는 병력들을 일로 뺄 수밖에 없겠죠. 전쟁이 장기화되는 겁니다. 이제 참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의 장기화, 이 게임을 바꿀 게임 챌린저 바로 미국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미국은 이 전쟁이 왜 끼겠느냐? 바로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때문입니다. 영국과 그 당시 거래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독일은 점점 보급이 줄는데 영국은 미국을 통해 가지고 계속 보급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중립국 배여도 이 영국 쪽으로 가는 배는 공격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여기 루시타니아호 이렇게 침몰했는데 여기 미국인이 100명 넘게 타고 있었고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 독일의 유보트가 공격을 해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 내에서 여론이 안 좋아지고 그에 따라 미군이 참전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당시 미국 행정부는 그렇게 전쟁을 사실 안 할 생각이었대요. 적당히 이제 협상해서 배상금 받고 치울 생각이었다는데 얼마 뒤에 선거가 있었다고 하대요. 여론이 안 좋은데 끝까지 전쟁 참전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 패배하겠죠. 그래서 이 전쟁에 참전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수업 시간에 말하지 않았던 건데 미국이 왜 참전했냐 이 말도 있더라고요. 자, 독일이 멕시코죠. 멕시코한테 자, 니네가 지금 미국을 공격하면은 이 지역 자, 1848년 미국한테 뺏겼던 이 지역을 멕시코가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정보가 미국에게 파악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미국이 영국한테 무기 엄청나게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야. 자, 이러한 정보 또한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참전하자마자 바로 게임이 끝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잠시 잠깐은 동맹국 즉 독일 쪽으로 유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러시아가 먼저 항복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동영상에 올라올 러시아 혁명이 터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내부적으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하고 독일에게 항복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수 많은 영토가 독일로 넘어가요. 자, 그렇지만 독일 내부에서도 더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났고 칼 수병들의 반란을 시작해가지고 독일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즉 독일도 내부적으로 이것으로 인해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됐고요. 따라서 1918년 11월 11일 연합국측 대표 프랑스가 나와서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종전 기사를 신문으로 접하고 있는 모습까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특징을 볼 건데 이 전쟁의 특징은 총력전이라는 거예요. 국가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전쟁을 보면 그냥 있는 자들끼리 전쟁을 했고요. 그리고 딱 서로 대역을 유지해서 한방 따당 쏘고 그 대역이 무너지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항복하고 이런 것이 신사다운 전쟁이었다라고 하는데 1차 대전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 전쟁의 모습이 진짜 이때 유럽에서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특징 중 하나가 또 참호전. 이렇게 참호를 그냥 1m, 2m는 당연히 아니고 1km, 2km도 당연히 아니고 정말 몇 킬로에 몇백 킬로 또는 좀 그 이상으로 참호를 쫙 깔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대치하는 사이였다라고 하고요. 이 참호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위생이 그렇게 더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맞아 죽는 사람도 물론 많았겠지만 질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리고 특히 참호와 참호 사이에 그 시체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못 치울 거 아니야. 그리고 철조망 거기에 뭐 사람들 죽은 시체가 열매처럼 매달려 있다고 그럼 짐승들이 밤에 막 그것들 먹으러 오겠죠. 자, 그러다 나중 돼서는 살아있는 사람까지 짐승들이 공격하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해요. 진짜 위생이 진짜 정말 너무 안 좋았겠죠. 폭탄 한번 떨어져 봐요. 특히 막 배설물에도 폭탄 떨어진다 친구 뭐 시체들에게도 폭탄 떨어진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진짜 정말 뻥뻥 하늘로 막 튀고 장난 아닐 거 아니야. 자, 이 참호를 깨부수기 위해 등장한 게 이 탱크가 되겠고요. 또 전투기가 되겠고요. 또 참호 안에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독가스도 살포하고요. 이 독가스를 막기 위해서 방독능도 등장한 거고요. 선전전 해야겠죠. 너네 군대 오라고 자원하라고 I want you for US Army. 나는 네가 US Army로 오길 원한다. 응원호 브리튼 say go.
영국의 여자들은 가령 말할 수 있다. 야, 이거 네 남편, 네 아빠 군대 가라 이거잖아요. 이 얼마나 그 잔인한 포스터입니까 이게 진짜. 자, 남자들이 군대 가니까 남자들이 전쟁터에 있으니 이제 보급, 팩토리는 여자들이 돌려야겠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이제 권리가 더욱더 신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식민지들도 동원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이에요. 영국이 영국 사람, 인도 사람. 영국이 인도에게 너 독립시켜줄게. 전쟁 좀 참여해줘. 라고 해서 한 거고요. 당연히 영국은 이기고 나서 이 약속 안 지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도 생길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영국의 이러한 이중적인 통수로 인해서 오늘까지 중동 문제를 비롯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요즘 아프간도 문제잖아요. 근데 아프간도 보면 그 옛날에 가면 영국이 또 껴있다. 얘네가 안 껴있는 데가 없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무슨 국제 문제에 대해서 뭐 주관식으로 뭐가 있는데 도저히 모르겠으면 그냥 영국이 잘못했다라고 적어봐요. 잘하면 맞을 수도 있어. 그 정도로 얘들은 안 낀 데가 없다라는 거. 자, 제1차 세계대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엔 베르사유 체제까지 한 번에 수업했는데 사실 지금 한 번에 이거 하기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베르사유 체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했어요.